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콜레트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번역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그런 것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콜레트가 어떤 작가인지 좀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 영화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그 키라 나이틀리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가 나와 있긴 한데 그게 많이 알려진 작가는 사실은 아니죠, 한국에서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1873년에 태어나셨는데 남편이 당시에 그 연극평론도 하고 뭐 음악평론도 하고 파리에서 굉장히 사교계를 휘어잡던 그런 남본꾼이었던 거죠. 출판업자. 이게 예를 들면 기획 출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글 잘 쓴다는, 재밌게 쓴다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서로 막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써라 뭐 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이렇게 막 책 팔고 하는 그런 20살인가 아마 이제 파리에 올라오는데, 이분의 다큐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분이 거의 한 80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그 지금 기록해놓은 음성이 있는데 그 사투리가 그 아주 재밌는 사투리, 아주 진한 사투리를 구사하거든요. 당시에 파리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그 사투리를 쓰면서 파리 사교계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리 부르주아 사회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처럼 이제 본 거죠. 사람 예를 들면 뭐 사투리 심하고 막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이제 촌티막 나는 그런 여자 취급을 하고, 남편이 이제 그런 콜레트를 막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워낙 콜레트가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콜레트를 좋아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 재능을 알아버린 거죠. 이 친구가 남다른 게 있다. 이제 글을 시작했겠는데 거의다가 형용사와 부사가 뭐 거의 이 종이를 채우고 있었고, 이야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뭔가 그 당시에 막 예를 들면 뭐 기사도 나오고 뭐 싸움도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강력한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사람들의 자극할 수 있는. 남편 보기에는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랍속에 놨다가, 그리고 계속 이제 남편이 이제 이거 좀 고쳐보고 저거 좀 고쳐보고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해서 이제 결국은 클로딘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거의 뭐 60편 정도 썼고 뭐 수천 편의 기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보수적인 상황이었고 또 보수적인 마을이었지만 굉장히 활달했고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분이었고 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콜레트를 하고 싶은 거 하라고. 10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새벽 3시에 나를 꼭 깨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들판을 걷는 게 당시 콜레트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3시가 되면 꼭 엄마 깨워준 거예요. 그럼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들판 걷고 밤낮을. 그때 그 콜레트가 느꼈던 그런 정취들이 콜레트의 모든 작품에 다 들어가. 제가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자연의 어떤 그런 경이로움이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생의 에너지 같은 것과 좀 이어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언제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생으로만 달렸던 그런 에너지지 않았을까, 콜레트가. 사람 자체는, 이 사람의 상대체는 뭐 예를 들면 뭐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였고 좀 멸시도 좀 받았고 남편한테 사기도 당해가지고 돈 한 푼 쫓겨났지. 먹고 살려고 무용수 마임 배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도 했고 거기에 또 이제 성적 소수자, 양성애자이고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의 생활 자체는 나중에는 또 이제 그 뷰티샵도 열어가지고 미용샵도 열어가지고 저것도 해요. 자기 이름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그거 들고 이 시골에 막 방문 판매까지 해요. 그리고 그거 광고 영상, 광고 전단지도 자기가 쓰고 그리고 해가지고 막 붙이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살려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 삶 자체는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생존을 위해서 힘겹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지방 공연 다니는 그 지저분한 그 무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밤새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늘 그거를 굉장히 삶의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어서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또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면 슬픔이랄지 절망이랄지 뭐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죄의식이나 회한 이런 거 역시도 이거는 인간이 아니면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망이랄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안함이랄지 뭐 이런 것들, 이건 인간이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경험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런 것들을 콜레트는 어떤 양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그 경험들을 어떤 그 경험들의 어떤 형식을 좀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콜레트의 글쓰기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삶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 감정들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게 콜레트의 글쓰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콜레트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죽음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과 콜레트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삶 자체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클로딘 시리즈 쓸 때는 영화에도 나왔지만 감금을 당하면서까지 써요. 이렇게 어디 남편이 집 하나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서 문장을 읽고 쓰라고. 연작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는 초기의 글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책인데, 평가는 뭐 비로소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것들을 자기 이 목소리를 찾아가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라고 해요. 이 책 슬픔의 긍지가. 원래는 이제 슬픔의 긍지는 제가 한국어로 붙인 제목이고 그 원어로는 이제 포도 덩굴손이라는 건데, 포도 나무에 보면 이렇게 꼬부라져 간 그 뭐 있죠, 덩굴 같은 거. 이 덩굴이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그 밤깨꼬리를 올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의 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올가 매게 되는 거죠. 그 밤깨꼬리를 자기 자신의 삶과 엮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한 2페이지 안에 압축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해 놨죠. 이 책은 1908년에 나왔는데 여기 2-3편 정도는 나중에 그 나이가 40대, 50대 됐을 때의 이야기로 들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연구소 차려가지고 1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쫓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사진을 보면 이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면 이제 향수병 놓고 이제 뭐 이런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부 관리해주는 사진도 있고 그렇거든요. 1년 정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2편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30년에 나온 버전에 들어있는 그림을 제가 썼어요. 너무나 많은 그 사실 서사나 이야기 자체가 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엄마한테 배웠던 저 꽃봐, 산봐, 그 보면서 느꼈던 그 색깔, 새벽이 막 밝아올 때 그 푸르스름한 그 색깔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산 거죠, 이 사람은. 평생을 그 에너지로 산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떠오르는 그 푸르스름한 그 여명의 에너지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여기 담겨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형용사와 부사로 색깔들과 꽃과 나무들을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느라고 좀 애는 먹긴 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글쓰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머리나 이게 가슴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뭐로 쓰냐면 이 피부, 혈관, 내장, 근육에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글쓰기 자체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한테 항상 뭔가를 보라고 말을 들었고, 그 봤던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막 색깔이 막 이렇게 살아 숨쉬고, 조그만 것들이 꼬물거리고, 빛이 막 찬란하게 퍼지고,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런 것들을 봐왔던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콜렉트의 이 글들은, 특히 이제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콜렉트의 글들은 그런 온전하게 자기가 느끼는 감각과 경험들, 이런 것들에 콜렉트만의 어떤 형식을 부여한다는 글쓰기가 아닌가. 그 이제 뭐 다큐멘터리에 나오지만 누구도 콜렉트처럼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de la littérature, célébrée de son vivant comme l'un des plus grands écrivains français, la première femme à recevoir l'honneur. 이게 이제 아마 최초로 프랑스가 국장을 치른 여자라고,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아니고 여성 작가로 그런 게 아니고 여성으로 그냥. Colette, dont le nom évoque d'emblée une certaine idée de la liberté. Liberté d'être écrivaine, mais aussi mime, danseuse, comédienne, journaliste, publicitaire, et pourquoi pas, marchande de produits de beauté. 여기 이제 Et un homme ou une femme de ne pas 미용샵 할 때, 요거는 이제 de disposer de son corps, 이제 de refuser les dictats de la 무용수 mode, 배우로 활동할 때. jusqu'au scandale, elle qui ne détestait pas choquer la bonne société bourgeoise de son temps. Elle a compris le buzz avant tout le monde. Elle a compris qu'elle était dans la société du spectacle et que faire parler de soi était payant. 이게 그 얘기인 거죠. Une forme de ruse dans la manière dont elle se déplace, comme ça, sur l'échiquier social. Dans ses livres, Colette renverse les normes et les stéréotypes. Les hommes sont relégués au second plan, pauvres et jolies petites choses, face à des héroïnes fortes, indépendantes, féroces et parfois impitoyables.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나온 요거는 Colette, 여기 있는 문장. Sidonie Gabrielle Colette. Colette, c'est son nom de famille. Elle naît le 28 janvier 1873 dans une grande maison bourgeoise rue de l'Hospice, à Saint-Sauveur-en-Puisaye, petit village de Lyon. Elle est la dernière des 4 enfants de sa mère, Sidonie et Sido, le personnage principal de ma vie, écrira plus tard Colette. Et c'est pareil. 이게 이제 어머니, Tout commence. 이분이 이제 어머니 La mère de Colette, Sido, est orpheline. 이제 구하였다고 하는 거죠. Ses deux frères aînés, journalistes et influenceurs. La jeune fille est sans dot, alors on la marie loin d'ici, avec un homme très riche mais très laid, ivrogne, violent.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남편 첫 남편의 이야기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원래 표제작이거든요. 레 브리 드 라빈 원래 표제작이고요. 레 브리 드 라빈 autrefois le rossignol ne chantait pas la nuit. Il avait un gentil filet de voix et s'en servait avec l'adresse du matin au soir. Le printemps est venu. Il se levait avec les camarades dans l'aube grise et bleue.
Et le réveil éparpillé secouait les hannetons endormis à l'ombre des feuilles de lilas. Tant que la vigne po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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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sante, tenace, les bruits de la vigne amère m'abelliait, tandis que dans mon printemps, je dormais d'un somme heureux et sans défiance. Mais j'ai rompu d'un sursaut effrayé tous ces fils d'or qui déjà tenaient à ma chair, et j'ai fui à la volubilité de l'enfant qui parle haut pour se rassurer et s'étourdir. Je ne connais plus le somme heureux, mais je ne crains plus les bruits de la vigne. 이상입니다. 잘 안 되네요. 발음이 좋지 않아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쉽사리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란 19페이지에 있는 그 문단이 있어요, 아래. 근데 이제 이건 그 바칼로레아 그 시험 출제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해제들이 있어요. 작품들 해제들이. 거기에서 참고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우리 아주 작은 소리로만 속삭이곤 하는 것들까지 열렬히 외친다. 어떤 금기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어떤 규범, 사회적 규범들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 행동들, 그다음에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하고 싶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단에서는 그대로 이게 다 원문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뉘앙스는 이제 안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 처음에 저도 고민을 했죠. 이제 요 문단들을 살펴보고 하니까 이제 사실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까지 이 우리말로 풀어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마지막에 있는 뮤직풀이라는 작품은 이제 극장의 이야기예요. 극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영문 무용수 소녀들의 그를 바라보는 콜레트의 시선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성적인 연대의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지쳐있는 영국 소녀 무용수들의 지쳐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콜레트의 그 시선 자체가